먼저 부총리를 역임하셨던 홍재영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API 이사장을 맡고 있는 홍재영입니다. 심야 계엄 비상이 여전히 아직 가라앉지 않고 증폭돼서 혼란스러울 때 또 이렇게 공사다망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트럼프 리스크에다가 윤 리스크까지 덮치면서 우리는 복합위기 아주 엄중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역사의 저명한 심판에서 심판대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의 정치 리더십이 헌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돼서 이 내부 외환의 대응 골드 타임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되기를 촉구하면서 오늘 세미나는 기왕에 준비된 대로 예고된 대로 트럼프 리스크 그 대응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여는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전 세계 새로운 불확실성과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은 자본주의, 자유무역주의의 상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 시대의 일부처럼 여겼던 보호무역주의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글로벌 무역,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한국과 같은 수출주도 경제에서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트럼프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인 멕시코, 카나다, 중국의 불법 이민, 마약류 확산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명목을 지목해가지고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리스크는 단순히 우려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미국이 1920년대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여 관세 정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보호무역주의는 단기적으로 미국의 경제 호황을 가져왔지만 결국 세계 공황을 초래해서 미국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근본 트럼프 스톤이 세계 대공황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오늘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단순히 경제를 넘어서 이민, 안보, 외교 정책까지 연결된 일종의 복합적인 전략 무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관세 귀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로 한국은 대미 수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무역 감소로 인해서 중국에서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멕시코, 카나다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트럼프 2기의 압박은 일기보다도 빠르고 강력하고 체계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빨리빨리 미리미리 촘촘히 준비해야겠습니다.
또한 미국의 신정부의 압력에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전략적 준비와 선제적인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기보다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해서 정찰 유성 미사일 방어에서도 체계적으로 한국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협상을 통해서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서 한국이 원자력 발전용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정책 변화 속에서 기회도 찾아야 합니다. 선박공약과 같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긍정적인 요소들을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패를 만들어 협상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미 행정부의 다양한 압박 속에서도 우리는 내수 시장을 살리고 산업 구조를 개혁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장기적 수출 경쟁력을 높여서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전략을 마련해야 됩니다. 위기를 관리하는 리더십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 리더십은 공백 상태입니다. 대응 골드타임을 놓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국민의 리더십으로, 국민 주권자인 국민의 리더십으로라도 국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정치적 리더십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활용되도록 지혜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통찰과 아이디어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한미 협력을 넘어 글로벌 경제에 우리의 위치를 더 공고히 다지는 큰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발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은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고 하는 인생을 통달하신 김동률 국제시사문제지 파도 편집장님이십니다. 또 동아시아경제연구원 전문이시기도 하고 학력은 서울대 정치학과 학사 및 석사, 케임브리지대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외무고시 29회에 외무부 외교통상부에 근무하셨고 퇴사 교수부와 명지대 북한학과 강사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2.0 시대의 지정학에 대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각자 몇 분 났어요? 본인이 하세요. 1시간 정도인데 25분 발표하시고 Q&A 알겠습니다. 25분 하고. 더 하셔도 돼요. 네, 나. 금방 소개받은 김동규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는 원래 전공이 정치학 중에서도 정치 사상 전공입니다. 저는 너 뭐 공부하냐 하면 항상 저는 사상 공부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학 다닐 때도 그 당시 마르크스주의 한창 유행할 때 저는 항상 어느 쪽 하려면 플라톤 전집을 들고 다녔으니까 지금도 저는 가장 좋아하는 책이 플라톤 국가 거르기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제 좋아하기 시작했고요. 이게 사상하는데 업무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외교부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이제 국제 문제 전문 이제 매거진을 제가 막 론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업무는 계속 국제 문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치 사상하고 국제 정치는 참 잘 어울리는 학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책을 제가 이번에 출판사를 론칭해가지고 그 언더그라운드 엠파이어라는 책을 갖다가 제가 픽을 해서 편집도 다 해서 감사해서 첫 권을 냈는데 너무 기분 좋게 얼마 전에 포린 어페어즈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 좋은 책을 잘 고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가 파도라는 걸 하면서 오래간만에 이제 사상 공부하다가 오래간만에 2년 동안 하루에 몇십 편의 뉴스를 맨날 봤죠. 제가 신문 매거진 보는 것만 해도 한 달에 20몇만원씩 보니까요. 제가 앱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제가 관찰한 트럼프에 대해서 한번 이런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는 걸 보고드리고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걸 이제 저는 조금 더 사상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상적인 거와 그 사상이 영향을 미치는 국제 정치, 그 트럼프의 대외 정책이 어떻게 나올 건지 아마 전 사상 공부하는 거라서 좀 특이한 얘기를 할 텐데 그거는 좀 감안해 주셔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키워드 몇 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정보입니다. 작은 정보 하면은 대단히 익숙하실 텐데 요즘 유행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특히 이제 이 공화당 계열이라든지 트럼프 계열에서 유행하는 표현은 딥스테이트라고 합니다. 딥스테이트. 이 스테이트라는 거는 국가 행정 관료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딥스테이트니까 어디 숨어 있는 거죠. 깊게 뿌리 박고 숨어 있는 그룹이 있다는데 이른바 마가, MAGA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을 더 위대하게 하는 그 트럼프주의자들이라든지 이 우파 그룹에서는 딥스테이트라고 하면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하버드 프레스 나온 똑똑한 애들이 예전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자유로운 나라인데 이제 자유가 아니고 연방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마치 중국 공산당 같은 그런 엘리트 그룹을 만들어서 얘들이 각 연방 정부 장악하고 대학교 장악하고 그다음에 매스미디어 장악하고 그래서 뿌리 깊게 지금 이렇게 한 팀으로 움직이는 그룹이 있다. 이러면서 어딘지 모르게 그 스테이트 안에 깊게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딥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딥스테이트라다가 깨부시자. 이게 이제 트럼프주의자들의 꿈이죠. 기본적으로 트럼프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건 제가 이제 관찰한 건데 미국의 공화당이라는 트럼프주의자들은 원래 미국 와가지고 서구를 개척하면서 자유롭게 살잖아요. 연방정부라는 거는 있으나 마나할 정도로 힘이 약하고 그냥 타운 미팅 해가면서 그냥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나라를 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명문대학교 나오고 이런 애들 연방정부 들어가더니 마치 중국의 관료조직, 한국의 관료조직 같은 언제나 동아시아적인 오리엔탈한 관료조직을 만들어간다는 그런 공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 옛날에 미국을 갖다 유지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민주당 계열은 이제 더 이상 그런 미국은 없으니까 우리도 정상적인 프랑스 같은, 그 다음에 중국 같은 이런 강력한 관료제를 가지고 국가를 만들어가자는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지금 엄청나게 싸움이고요. 연방 정부가 얼마나 세졌는지는 제가 재밌는 예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19세기에 제가 소설이라든지 매거진을 보면은 19세기 때는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하고 나면은 복수형 R을 씁니다. USA I예요.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러면 스테이트가 복수잖아요. 연합된 나라들이. 근데 지금은 20세기 들어서 연방정부 세지고 난 다음부터는 United States of America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덩어리라고 느낌이 들고 한 덩어리 같은 느낌이 20세기 들어서 들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로 연방정부가 세졌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미국이 연방과 그다음에 이 연방주의와 페더럴리즘과 중앙집권 싸움이 엄청나게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국방 지출 삭감.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국방비는 미국 국방부는 이제 군산 복합체, 좌파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군산 복합체 그런데 군산 복합체를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라고 경고를 하는 사람은 공화당 사람입니다. 아이젠하워입니다. 원래 미국은 공화당 사람들이 이 군산 복합체를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공화당 전통적으로 재래식 군비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보잉이라든지 로켓 마틴이라든지 이런 애들하고 연방 정부가 야합해가지고 국방비를 엄청나게 늘리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젠하워라든지 공화당 사람들은 원래부터 재래식 군비 너무 늘리지 말고 그냥 가급적 핵무기만 가지고 하는 나라를 지켜보자. 그래서 핵을 되게 중시하고요. 또 아니면은 첨단 무기, SDI 우주전쟁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첨단 무기 되게 중시하고 대신 돈 많이 쓰는 거 하지 말자는 게 기본적으로 공화당 입장인데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재밌는 게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좀 투톱이잖아요. 사실 거의 대통령을 맞먹을 정도로 센 사람인데 이 일론 머스크를 위해서 만든 정부가 부처가 있습니다. 부처 이름이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한국말로 하면 무슨 정부 효율부 정도 되는 그런 건데
이 일론 머스크 이것도 재밌는 게 하나 보면 장관이 2명입니다. 투팀입니다. 수장이라고 하는데 2명이에요. 그 말을 하면 나중에 가서 어느 순간 하면 잘라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천하의 권력을 나눠먹는 거 아닌데 지금이야 이제 초기니까 나눠주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조금 대통령한테 덤비기 시작하면 아마 자르려고 2명을 다 배치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뭐랬냐면 지금 스텔스 비행기 맨 처음 이야기하더라고요. 국방 줄이겠다. 그래서 F-35를 다 찍더라고요. F-35가 스텔스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레이더에. 근데 이놈이 한 대가 1,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1,000억만 문제가 아니고 유지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옛날에 우리 잉크젯 프린터만큼은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건 잘라라. 앞으로는 싸구려 드론 갖다가 1,000개, 10,000개를 쫙 뿌려가지고 싸우지. AI 가지고. 누가 그렇게 한 대 1,000억짜리 태워가지고 그렇게 하냐. 그래서 지금 줄여나갈 것 같은데 아마 국방비 쪽에서 엄청난 사건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대중국 경제. 트럼프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중국과 잘 지내지 않습니다. 미국의 넘버원, 중국이 넘버2로 오바마 때까지만 해도 중국하고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천하에 권력, 아까도 말씀드린 권력은 절대 나눠먹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해군산업에서 교관할 때 저는 97년부터 2000년도부터 3년간 제가 군사 전략 교관을 했습니다. 교관할 때 그때만 해도 장쯔민 시대니까 미중 관계는 엄청 좋았어요. 장쯔민이 가서 카우보이 모자 쓰고 같이 올리고 막 그럴 짓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정착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정착에서 역사상 넘버1하고 넘버2가 사이좋게 지난 적은 없습니다. 항상 전쟁을 하게 돼 있고 그거는 뭐 누가 나빠서가 아니고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사관생들한테 여러분들은 지금 중국과 사이가 좋아서 괜찮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나이 먹고 중령이 되고 되기 때문에 반드시 중국하고 전쟁할 테니까 항상 중국하고 전쟁을 잘 준비해라. 뭐 예컨대 뭐 다도해를 잘 활용하면 중국 방어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많은 전술도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점에서 미국 처음으로 트럼프가 주적인 중국을 방어하고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 추적 개념이라는 참 좋은 개념입니다. 뭐냐면 세상에는 사실 대한민국 빼놓고 모두가 적인데 추적이 하나 있으면 그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역량을 몰아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넘버2, 넘버3 적들은 좀 시달리 지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넘버1인 중국과 맞서기 위해서 러시아하고는 너무 척지지 말자, 뭐 다른 나라하고는 너무 척지지 말자.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오면은 푸틴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고 김정은하고 친하게 지내는 이유가 이뻐서가 아니고 이게 아니고 중국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을 완전히 봉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는 좀 잘 지내자 이런 입장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의 공화당원이라면은 미국 외교로서 미국 공화당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닉슨하고 키신저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민주당 사람들은 이데올로기 이런 걸 좋아하니까 공산당 사람들끼리 서로 친구가 되고 이게 그 당시에 마오쩌둥이 한창 미국하고 사이 국교 수입 하려고 때 그때가 마오쩌둥이 문화의 대혁명을 하고 있을 때예요. 사람을 죽이고 그 난리를 극작화의 문협을 하고 있을 때인데 갑자기 키신저가 날아가가지고 여기를 살려주기 시작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공화당 계열의 정치 현실주의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독재자다, 저 사람이 공산당이든 파시즘이든 우리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세력 균형의 외교만 있을 뿐이지 그건 관심 없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소련이라는 넘버1의 적을 봉쇄하기 위해서 넘버2의 공산당인 중국 공산당하고 손을 잡고 그리고 봉쇄를 하는 바람에 소련이 무너지는 데 기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해보면 됩니다. 이제는 압도적으로 센 적은 중국이니 그렇다면 이제는 두세 번 정도 되는 적일 수 있는데 근데 러시아랑 손을 잡고 이번에는 반대로 러시아랑 손을 잡고 중국을 봉쇄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연장선상에 북한과의 국교 수립도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0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꼭 이해하셔야 될 게 저는 사실은 트럼프를 2년 동안 보면서 트럼프를 꽤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이번 선거 직전에 KBS도 나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저희 회사 쪽에 있는 그 유튜브에서 유튜브는 좀 세게 말할 수 있으니까 제가 묻더라고요. 사회자가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트럼프가 70%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KBS 나가지고 그렇게 쓰려고 했더니만 그 국제부 기자들이 말리더라고요. 제발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때 말하자면 제가 봤을 땐 비교적 트럼프가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하는데 한 2년 동안 공부하다 보니까 트럼프의 많은 게 이해되고 생각보다가
생각을 내려가는 고민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행동하는 건 이상한데 뭐 정치가는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정치가는 너무 차가기만 하면 안 돼요. 눈에 띄는 아주 인상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바로 러스트 벨트의 발견입니다. 수많은 미국의 민주당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백인은 부유하고 흑인은 가난하고 이런 식으로 딱 내려오는데 이 트럼프 주의자 사람들이 답변하죠. 아니 그러지 않고 저기 에팔라치아 산맥에 그거 보면 탄광이라든지 아니면 철강소 같은 데 가면은 무지하게 못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걸 발견을 해요. 정말 가난하다. 저도 그 속에 옛날 기사를 했다가 10년 전도 에팔라치아 웨스트 버지니아 뭐 무슨 누구 노래 보니까 웨스트 버지니아는 뭐 블루리지 마운틴 저도 아름다운 노래 나오는데 존 덴버인가요? 존 덴버는 거기 웨스트 버지니아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요. 한 나라인데 그리고 거기서 묘사하면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 옛날 철강 뭐 이런 거 잘 될 때 이야기고 지금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요. 병원도 못 가고 그래서 그 진통제 맞고 버티다가 진통제가 지금 부족하면은 펜타닐이라고 요즘 좀비 마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싸거든요. 좀비 마약 가지고 지금 다들 죽어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에팔라치아 러스트 벨트입니다. 이 러스트 벨트를 발견하면서 미국이 제조업이 죽는 바람에 미국이 지금 실리콘밸리는 첨단은 잘 나갈지 몰라도 미국 제조업 다 죽어요. 이 제조업을 다시 살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하고 그 사람들은 미국의 제조업을 어떻게 다시 살리느냐에 가장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을 예측하면 되는데 바로 러스트 벨트의 발견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거는 이제 조금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요 출연 좀 이상할 텐데 워크라는 말을 씁니다. 워크 하면은 그 원래 영어로는 awake인데 이 흑인들은 문법이 좀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흑인들 영어로 워크라고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한국의 민주당에서 그 옛날 열린당에서 번역해서 만든 말이 깨심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이라서 깨심입니다. 우리나라의 좌파운동권이 보통 미국 거 많이 유행하거든요. 그래서 깨심이라는 게 미국에서 유행하는 워크, 깨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워키즘이라는 참 재밌는 게 좌파운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급 운동을 하거든요. 노동자 계층. 그래서 경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워키즘 같은 건 기본적으로 이른바 아이덴티티 폴리틱스라고 해서 정체성 정치라 가지고 남녀 문제, 남녀, 젠더 아니면은 레이스, 흑인 뭐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다 많이 돌려가지고 싸움을 펼쳐가지고 결국은 노동자들이 좀 멀어지는 것도 있죠. 대표적으로 한번 이 미국의 워크즘이 얼마나 센가 하면 제가 미국에 한참 그 유학 잠깐 가서 그 외교부 연수 왔을 때는 정말 글 쓸 때 조심스러워서 저는 영국에서 마지막에 공부를 했지만 영국에서는 사람이라고 하면 맨 쓰면 돼요. 아니 맨이라는 게 사람이 대표니까 그리고 he 써도 돼요. 근데 미국 가면 항상 he or she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저쪽에서 벌써 얘는 이상한 놈이다. 그래서 항상 쓸 때마다 he or she 맨 쓰면 안 돼. 맨 or woman 하여간 굉장히 복잡한데 이제는 그 정도 레벨을 넘어섰습니다. 최근에는 어느 정도 문법이 바뀌었는가 하면요. 아마 보시다 보면 영국 이코노미스트도 가끔 그렇게 일부러 미국의 이 젠더 폴리틱스 소개할 때 쓸 때가 있어요. 저도 그거 보고 나서 깜짝 놀랐는데 어떤 여자를 갖다 얘기할 때 데이라고 데이 is 쓸 때가 있어요. 데이 is. 이 데이 is는 뭔가는 한국말의 그하고 우리는 남녀 구분하는 그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이 is인데 그러면 나의 젠더에 네가 왜 관심 갖냐 이게. 그러니까 데이 is 부르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메일에다 씁니다. 이메일에다가 call me J day 금방 하면 앞으로 나고 이 이메일하고 교환할 때 나를 쉬라든지 여자인지 남자인지에 대해서 관심 갖고 나한테 묻지 말라.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미스, 미시즈 이 정도 넘어서 미즈 하는 정도 레벨 넘어서서 이제는 아예 데이까지 쓰는 거예요. 여자를. 네, 그렇게 지금 생각해요. 그게 돼서 지금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이번에 안 되겠다 이렇게까지 갈 필요 있냐 해가지고 이번에 트럼프한테 표가 많이 갔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발견하는데 트럼프 가끔 보면은 유치하게 대통령까지 되는 사람이 프로레슬링 같은 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끔 프로레슬링 참여도 하잖아요. 저는 한국 사회가 훨씬 더 훌륭한 사회가 되려면은 격투기랑 프로레슬링을 좀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격투기와 프로레슬링은 정치 철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폴리틱스예요. 자, 첫 번째, 한국 사람들은 제국 치하에 먼 나라부터 제국 치하에 오래 있다 보니까 사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우리 제대로 된 국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수준에 있는 나라예요.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위대한 나라였다. 500년 동안 평화롭게 그리고 전쟁을 별로 당하지 않았다.
중국은 맨날 전쟁인데 우리가 전쟁을 많이 하지 않는 평화로운 나라다 그러면서 거꾸로 말해요. 국가가 적들돼 있으면은 국가는 원래 수도를 향해서 쳐들어옵니다. 다른 나라. 근데 우리가 수도가 아니면은 우리를 안 친다고 해요. 내 고향이 경북 상주다. 경북 상주는 2000년 전도 상주였고 전도 상주였고 침공을 당한 적이 없다. 왜냐면은 우리는 수도도 아니었고 중요한 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옛날 심의양료, 병량료에서 왜 왔다가 일본처럼 페리처럼 개항을 안 하고 그냥 한번 포섭했다가 떠났느냐. 한국 와가지고 국가를 바꿔 우리 통상하자 그랬더니 한국에서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고 베이징의 경사가 결정할 거다. 그러면은 깨닫죠. 아, 얘들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구나. 이 나라를 열려면 결국 중국과 싸우든지 중국하고 교섭해야 되는 거는 깨닫고 나니까 물러나는 거죠. 이 나라 중요한 나라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한국 사람들이 국제정치에 대한 감각이 너무너무 없어요. 여기에 대해 조금 더 좀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파도라고 하는 운동을 하는 이유가 국민들에게 국정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독립국가로서 세상이 제국의 품에서 엄마의 보호와 아버지의 보호와 이걸 받아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독립국가로서 세상에 가서 전쟁도 해야 되고 왜 그렇게 했잖아요. 그걸 저는 가르치고 싶어요. 알려주고 싶어서 하는데 저희 대표적인 예를 들면 학생들이 얼마나 국내 정치적으로 사고하는지 그 곤이라고 하는 저 르노 회장이잖아요. 르노 회장이 닛산을 갖다 르노가 이제 기업을 가졌는데 그거 갖다가 흑자를 만들어 가니까 닛산 사람들이 뭐 적자일 때는 도와주니까 좋은데 흑자를 바꾸고 나니까 다시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한다고 난리를 끝나봐요. 그 다음에 일본에 관료들하고 막 폈는데 이 곤이 입장에서 고생해가지고 도와줬더니 이게 이들이 독립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여간 그러다가 곤이 한 번 이제 그 시차를 간다고 도쿄에 날다고 하면 딱 내렸어요. 내리니까 일본 검찰인지 경찰인지가 체포를 해버렸어요. 신병을 확보하는 거야 일단. 이런 게 바로 국제정치입니다. 국제정치는 깡패하고 비슷해요. 네, 정치의 세계는 굉장히 다이내믹한 세계거든요. 이거는 예쁜 말하고 법에 의존해서 하는 세계거든요. 신병을 딱 확보했어요. 그러나서 이제 협상 들어가겠죠. 이제 닛산 독립시키려면.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프랑스 정부인데 닛산 그 르노의 정부면 우리 같은 정부 같으면 분명히 WTO 제소하고 언론 플레이하면서 징징 따고 짜고 그랬을 거예요. 어디 가서 이거 안 된다 이럴 텐데 프랑스는 국제정치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기다려요. 뭘 기다리는 하면은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하거든요. 그러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반드시 IOC가 있는 세계올림픽, 국제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있는 도쿄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올림픽을 하려면은 항상 뇌물도 있고 국정치는 뇌물도 주고 그런 거니까 뒤지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죠. 도쿄올림픽 1년인가 남았는데 그 사람이 파리 드골공항 내리자마자 또 체포를 해버려요. 뇌물 문제가. 자 그러면은 인질 2명 확보해놨잖아요. 인질 확보하고 나서 협상을 해야죠. 그냥 WTO 막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국제정치는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도 얼마나 조심합니까? 갑자기 우리 당신 나와가지고 트럼프가 당신을 친하니까 저 우리 캠프 데이비드 와가지고 내가 식사 내어줄게.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가져가지고 비행기 타고 딱 가면 그 자리에서 실패해버리죠. 신병 확보해버리죠. 국정처는 살벌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했냐면 이름을 가르치는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레슬링. 격투기. 세상이라는 거는 살벌한 데가 있다. 힘과 힘이 맞부딪히는 데가 있다. 예쁜 말만 가지고 하는 데가 아니고 힘에 정말 무력으로 가지고 게 있다는 걸 사람들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건 또 중요한 건데 저도 최근에 깨달았는데 사람이 사람을 때려가지고 죽여도 괜찮은 게 복싱이고 격투기입니다. 옛날에 우리 김두구 있잖아요. 우리 김두구가 죽었잖아요. 맞아가지고. 그러면 때린 사람은 살인죄 내지 살인미수 무슨 뭐라 그래서 집어서 치사하라고 하잖아요. 과실치사잖아요. 근데 왜 처벌 안 받습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 영미라든지 발달한 서구는 계약의 자유가 강하거든요. 둘이 죽어도 괜찮다고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처벌 안 해요. 한국 같은 나라는 한국에서는 복싱 나올 수가 없어요. 복싱이라는 게 전 세계 복싱, 뭐 WBC 뭐 이런 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는 순간 사람을 때려서 죽여도 괜찮다는 계약? 이거 불법이죠. 자, 더 제가 과격하게 말하겠습니다. 자, 서양에서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가 부부들끼리 서로 교환해가지고 우리 조금 즐겁게 살아보자가 와이프 스와프를 한다고 쳐봐요. 미국에서는 그건 여자들끼리 하려는 거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 들어가죠.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은 계약 사인과 프라이빗 퍼슨이 사인이 아무리 계약을 맺어도 국가가 봤을 때 기분 나쁘는 그건 척하는 대상이에요. 마왕수가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소설 썼다고 해서 야학을 좀 썼어요. 여대생이 호텔에 가요. 그래도 검찰이 봤을 때는 그러면 안 되지. 여학생이 호텔을 함부로 가면 안 되지. 그러면 잡아먹는 거지. 바로 뭐냐면 이 레슬링이라든지 격투기라는 그 자체가 영리, 특히 영리를 중심으로 하는 계약의 시장을 정말 잘 보여줘요. 그걸 갖다가 이 마가주의자, 트럼프주의자들 그걸 다 활용하고 너희들이 지금 민주당 놈들은 뭐든지 다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다 예쁜 말과 법률과 도덕으로 개입하려고 하는데 아니잖아. 우리는 원래대로 씩씩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겠다 하면서 그거 가지고 레슬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슬링 문제가 되게 시시해 보이지만은 한국 사회가 제가 했을 때 레슬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도 실현 저도 안 봐요. 저도 잔인해 보지는 않는데 레슬링이나 이런 문화가 들어온다면 한국은 지금보다 국제적으로 퍼센트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치의 적나라한 색을 갖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이 트럼프주의자들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다 아실 것 같아가지고 그 그람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共産당의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 87년 이후에 80년대 그 운동권 사람들은 잘 이해하는데 저는 운동권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용어를 좀 아시면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선배님도 잘 익숙하지 않으시게 그람시라는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공산당 사람이 뭐라고 하면은 이 자본주의를 공표하는데 그냥 국가만 퇴타해가지고 국가만 장악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건 소련은 가능하더라고요. 러시아는 시민사회가 없는데 근데 보니까 이미 선진 국가는 시민사회에 이 자본가들이 벌써 성체들, 거처분들, 진지들을 많이 마련했다. 그래서 이때는 국가만 딱 장악하고 나면 지금도 이번에 윤석열 씨가 실수했던 건데 국회만 장악하면 뭐합니까? 그러면 벌써 다들 핸드폰 하나 들고 가서 찍으면서 100만 명씩 나가지고 막 찍으면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지금 국민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짓입니다. 막 찍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계방송 할 거라고. 시민사회가 이렇게 활성화됐을 때는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이럴 때는 진지전이라는 거예요. 운동전으로 막 어디 치고 핵심만 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문화와 예술과 이런 걸 가지고 잠식해 들어가면서 그리고 시간 때문에 it takes no time. 정말 시간을 갖다 둬가면서 그 진지전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딱 정하다. 한국의 주사파는 사실 수십 년 동안 살아요. 한국의 주사파 역사는 신체부터 시작해서 거의 100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만큼 온 거예요. 근데 한국에 다른 쪽에서는 그 전혀 못하고 있지. 어떻게 해서 대통령 하나 잡으면 이긴 줄 알고 착각하는데 저 대통령 잡아봤자 저 이겼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걸 갖다가 지금 미국의 공화당은 바로 이 컬처로 이 문화 전쟁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고 트럼프는 어느 정도 했다, 잘했다 저는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재밌는 게 미국이 얼마나 지금 미국의 아까 딥스테이트라고 하잖아요. 미국의 좌파가 얼마나 센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명문대학교로 가면 갈수록 교수가 좌파입니다. 좌파라는 얘기는 그냥 미국으로 말하면 민주당, I'm Democrat, 나는 민주당원이야,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거죠. 하버드는요, 자기가 교수를 웬만하면 나는 중립이야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민주당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90%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볼수록 좀 낮은데 하버드 가면 90% 넘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 자기 소개서 같은 거 썼을 때 우파적인 학생을 뽑겠습니까? 좌파적인 학생을 뽑겠습니까? 좌파적인 학생을 뽑죠. 그래서 그런데 하버드를 들어가서 보면은 자기 소개서도 내가 얼마나 좌파적인지 그걸 갖다 잘 밝혀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편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로 좌파. 심지어 미국 하버드는 얼마나 좌파가 되는 거냐면 우파적인 발언, 쉽게 말하면 트럼프를 찬양하고 마가를 찬양하는 이런 이상한 애들이 나오면은 그런 애들 갖다가 폭력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마이크를 뺏을 수 있냐 그랬더니만 20~30%가 폭력을 써도 된다고 했어요. 위로 올라갔어요. 바로 이게 미국의 상태가 이렇다 하면서 트럼프가 경종을 울렸죠. 이러면 안 된다. 정상적인 자유주의 국가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페이팔 마피아라는 단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정권은 가장 많이 기여한 게 페이팔 마피아. 이 페이팔은 그 두 사람을 이름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하나가 뭐냐면 저는 가장 관심 있는 사람이 피터 틸이라고 하는 천재적인 친구가 있어요. 이 피터 틸은 페이팔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페이팔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2대 CEO는 이제 일론 머스크였는데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페이스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페이스북 만들고 나서 그다음 또 재미없으니까 또 만드는 거면은 요즘 최근에 AI를 이용한 최고의 가장 떠오르는 방산업체가 팔란티어 CEO 그러니까 오너. 바로 이 천재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학부는 스탠포드 철학과 출신이에요. 철학 전공자고요. 이게 그냥 엔지니어가 아니에요. 철학자 전공이 철학 전공이고 스탠포드에서 이제 그 로스쿨 나와가지고 이제 변호사 뛰는 친구인데
바로 이 실리콘밸리의 막후에 있는 사상가입니다. 이 사상가가 지금 부하들을 이끌고 다니고 있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론 머스크이기도 하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앞으로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J.D. 벤스. J.D. 벤스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J.D. 벤스는 말도 잘하고요. J.D. 벤스는 미국에서 최하층 출신이고, 엄마는 마약 전문가고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에팔라치아 그쪽인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말싸움하면 할머니가 열받으면 몸에다 휘발유 뿌려 불 질러버리고 하는 그런 완전히 망가진 집안에, 걔가 나중에 저는 인생에 뭐 특별한 거 없는데 그 해병대 가가지고 이라크 전쟁 참가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도 좀 멋지게 살아봐야겠다 생각해가지고 그 예일대 로스쿨 나오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출세해서 결국은 지금은 부통령까지 온 거예요. 차기 부통령 가장 유력한 거. 그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맞아, 그것도 페이팔 마피아 피터 트리 키운 사람이에요. 피터 트릴이 멘토예요. 그러니까 이번 정권은 바로 막후에 페이팔 마피아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피터 트릴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피터 트릴이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는 사상가는 하이에트를 추종하기 때문에 그 페이팔을 만들고 이더리움을 만들고 비트코인을 만드는 게 다 결국은 피터 트릴 쪽에서 머리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꿈은 뭔가는 국가를 넘어선 국가의 링크가 하나도 없는 화폐를 만들겠다. 페이팔은 망쳤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서 국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 화폐를 그때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거는 조금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지정학적인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이런 사상을 가지고 트럼프가 정권을 잡았으니 앞으로 어떻게 지정학적인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경제는 강화될 겁니다. 제가 최근에 보니까 그 사람은 고대학교 수한 사람이 미중 간의 관계 좋아질 거야. 그래서 얘가 뭐냐고 그랬더니 한국에다가 지금 몇 달인가 비자도 없이 여행 가는 사람을 보면 러브콜이라는 거 아니냐, 러브콜이라면서 미중 관계 좋아지는 거다. 그래서 시진핑은 미국의 뒤에서 넘버 2로 도강양양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러라고 해서 그렇지는 않고, 도강양양하는 말은 저는 관심이 없고, 미국보다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높은 한 미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 성장이 높다는 얘기는 치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걸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옛날에 스파르타가 넘버 1일 때 무역을 통해 가지고 넘버 1, 2였다가 치고 올라왔던 아테네를 먼저 선제 공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중국에 대해서는 계속 공세에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제조업이 완전히 죽었거든요. 완전히 죽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꽤 심심하게 노는 것 중에 하나가 알리라든지 테무 같은 데, 저는 원래 이 마니풀 좋아해가지고 마니풀 갖다 가끔 사먹는데, 테무에서 7,000원짜리 마니풀 이렇게 주문해서 봤더니 성능이 한 10만원짜리 성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야, 얘들 참 중국의 제조 대단하다. 어떻게 7,000원짜리 마니풀이 성능이 그 10만원짜리 성능이 나와. 근데 지금 이게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전쟁을 하려면 배가 떠 있어야 돼요. 배라는 거는 쟁중력에 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배는 위에 무기를 뭐 태우냐, 위에다가 야포, 육군이 가지고 있는 야포를 태워도 되고요, 공군이 가지고 있는 비행기를 태워도 돼요. 해군에, 제가 해군 출신이지 않는데, 해군은 무조건, 해군의 가장 매력은 공해에 거대한 뜰 것을 띄워놓는 거예요. 이 힘이 되게 중요하고, 그게 일종의 작은 영토거든요. 거기서 비행기도 출격할 수 있고, 포도 쏠 수 있고요. 이 배를 띄워야 되는데, 이미 미국 군함 전체 숫자가 중국 군함 전체 숫자보다 적습니다. 근데 중국이 훨씬 군함이 많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미국은 300척도 안 되는데 중국은 300척 넘어가고요. 300척도 안 되는 미국 군함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전 세계 경찰이니까. 중국은 동아시아에 집중돼 있습니다. 압도적입니다. 근데 이걸 따라잡아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제재를 다 죽었기 때문에 군함을 만들 수 있는 조선소가 아예 없습니다. 심지어 조금 첨단 산업이라고 하는 보잉조차도 지금 망가지고 있거든요. 보잉도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인건비가 쌓일 수밖에 없는 조선업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했을 때 15분 동안 통화했는데, 그는 그 통역 넣으면은 빼고 나면은 한 7분밖에 통화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맨 처음 했던 얘기가 조선업 좀 제발 도와달라고 했어요. 조선업 다 죽었고, 미국 해군이 조선업을 갖다 중국을 따라잡지는 못할 거예요. 세계 조선업은 중국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겨우 버틸 수 있다면 한국하고 일본의 조선업을 풀가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조선업 같은 도움을 많이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 문제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누구는 주한미군 갖다 완전히 못 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의 가장 악몽은 중국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그 독일에 주도하고 있는 군대는 많이 뺐거든요. 근데 독일은 그렇지만 한국은 주한미군은 함부로 빼지 못할 것이다. 바로 옆에 중국입니다. 그래서 대신 제 생각에 하는 거는 아마 용도를 갖다 대북 용도보다 우리는 군사력이 벌써 제레시 군대라는 세계 5위까지 올랐으니까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그 용도를 갖다 조금 더 대중 견제 쪽으로 옮기는 걸 할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고립주의 양보 정책 이런 거는 뭐 이런 거 다 훨씬 마실 것 같은데 계속 줄여나갈 겁니다. 중동도 줄여나갈 거고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중동 석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가면 갈수록 뭐 대안적인 애들 쓰기도 하고 또 하나가 지금 셰일 가스라든지 셰일 오일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는 많이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동에 의존도가 좋기 때문에 중동 너희들끼리 싸우는 말도 나는 관심 없다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조금 조금씩 빠져나갈 거예요. 그 빠져나가는 데가 중요한 게 그 중동 순위파의 맹주인 사우디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국교 수입 강국까지 도와주려고 해요. 둘이가 손 딱 잡고 있으면 제 생각에는 중동 꽤 안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하고 나서는 쭉 빠져나갈 거예요. 빠져나와서 결국은 동아시아로 집중. 그러니까 핵심은 동아시아. 그 다음에 44페이지입니다. 이건 제가 잘 얘기하고 아마 사람들이 잘 얘기 안 하는 저 혼자 하는 얘기인데 근데 그게 경제 전문가들이 많으셔서 저 같은 적작도 말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암호화폐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1억 4천까지 뛰었어요. 1억 4천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저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비트코인 사라고 그래가지고 1101번에 비트코인 사라 그때 벌써 많이 뛰었더라고요. 돈 좀 많이 벌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경제 전문가분들한테 제가 저의 말씀을 드려볼게요. 달러 패권이라는 게 참 좋잖아요. 돈 찍어가지고 돈만 이상 제일 행복한 게 돈 찍으라는 데 가지고 물건 돈 막 찍어 집에서 프린팅기 돌려가지고 나가서 소나타도 사고 그럴 때 살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하죠. 그러니까 강남 집도 사고 한척한 게. 근데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찍어서 전 세계 화폐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찍어낸 돈이 밖으로 흘러나가야 됩니다. 국내에 있는 달러가 해외로 흘러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무역 적자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달러 패권 시스템이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무역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무역 적자는 그 제조업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달러 패권의 강도를 낮추자. 더 이상 달러 패권 너무 활용하지 마. 그리고 달러 패권이 안 좋은 게 국민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전쟁을 할 때 1,000조를 쓰는데 국민한테 세금으로 할 때는 국민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함부로 못하는데 달러 패권 경우는 전쟁해도 됩니다. 한 5,000조? 아이고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국가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다 내가 너희 경찰로부터 줄게 돈 쓰고 마음대로 쓰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달러. 이 달러 패권이 중앙 정부를 너무 강화시킨다. 트럼프 싫어하는 거죠. 두 번째, 달러 패권 때문에 무역 적자가 일상화돼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달러 패권 어떻게 줄이냐? 옛날대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는 다 금으로 하지 않느냐? 금 본위로 돌아가자. 그러면은 근데 금이라는 거는 지금 글로벌 시대에 그 금을 캐가지고 언제 그럼 대한민국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10억은 광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거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21세기 형태의 금이 있다. 그게 바로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 이게 미국의 이야기고 미국의 언론도 일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세기 금이라고 했어요. 바로 금 본위로 일부 미국의 달러 패권의 부담을 줄자라는 게 트럼프 입장이고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은 내가 전체 이기를 하면은 미국은 비트코인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크립토 커런시의 나라를. 이게 엉뚱한 소리가 아니고 얘가 또 어떤 애들은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좀 사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철학적인 아주 전체 그림 속에서 미국의 제조업을 살린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제조업이 어떤 이유로 제조업이 망가진 계산해 보니까 달러 패권도 원인이 되고 달러 패권 갖다가 그 부담을 줄여야 그게 부담일 수도 있으니까 부담을 줄여야만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새로운 브론즈 아니고 골드 스탠다드 근본으로 가자. 그 21세기식 근본이는 크립토 커런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과의 관계 정상. 이거는 많은 우파 그룹이
놓치는 것 같은데 트럼프는 북한하고 국가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러는데 트럼프가 했던 이야기 지금도 특히 우파 그룹도 되게 심한데 저는 뭐 좌파들을 좋아하지 않고 그건 전 중도적인 생각이에요. 항상. 근데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해요. 북한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남한으로 흡수될 거냐는 다른 얘기예요. 동독이 서독에 흡수된 거는 소련이라고 하는 뒤에 있는 세력이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지는 와중에 되는 거고 중국은 세계의 제국 거대한 제국 두 개는 국경을 마주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압록강 보면은 저기 상류로 가면은 겨울물이거든요. 겨울물 앞에 미국 지하에 애들이 미국의 브래들리 전차 뭐 K-1만 전차가 왔다 갔다 하고 살아가면 중국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미국, 중국 같은 경우는 항상 차도로 오더라도 차도로 온다면 며칠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버퍼선 완충지대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그 키신저가 쓴 책 중에 나오는데 그 유료 인용한 거예요. 그 비밀 정보만 인용한 거예요. 미군이 6.25 때 치고 올라갔잖아요. 치고 갈 때 주원라이가 총리였고 이 마오 쩌둥이 주원라이한테 계속 묻는 게 있어요. 그건 질문하면 지금 유엔군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막 지시를 해요. 유엔군이 청천강이죠. 옛날 말로 청천강이죠. 살수있을 때 평양 원산선 거기가 한반도 가장 좁거든요. 평양 원산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절대 싸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미국, 중국 사람들의 정신이 온전하게 바뀐 사람 머릿속에서는 최소한 평양 원산선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무너졌다라고 보면 특히 뭐 팔판사 뭐 자기 팔기에서 북한 무너진다는 얘기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북한 무너져 치더라도 중국은 100% 개입하고요. 중국과 손잡은 북한 군부의 일부가 뭐 김정은 죽더라도 일부는 또 중국 손잡고 최소한 평양 거기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아마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전쟁해야 됩니다. 물론 저는 이야기해요. 그러면 전쟁을 할 각오가 돼 있으면 중국이 200만 대군하고 100만 대군하고 싸울 각오가 돼 있으면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북한 흡수합시다. 근데 그 각오가 안 됐으면 저는 해군 장교 출신이니까 저는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앞장설 생각 없고 죽을 생각 안 한다면 제발 그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아이들이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하루에 1200명이 죽든지 병신되어서 있습니다. 이걸 상대로 전쟁이라는 게 무서운데 그걸 각오하라. 각오하는 자는 멋진 이야기 해줘. 각오하면서 죽을 통일하는 건 멋진데 그것도 각오 안 하면서 그냥 무너질 거고 자연스럽게 있었던 자유한국을 좋아할 거다. 아이고 그건 외교치죠. 그런 점에서 제 생각에는 북한을 가장 좋은 거는 북한 자체가 완충적인 중립국가든 아니면 완충적인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개혁개방 그냥 베트남 정도라도 개혁개방 그리고 지난번에 트럼프랑 협상한 게 싱가포르하고 하노이에서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뭔가 그리고 방송도 했던 북한 방송했거든. 무슨 말이 맞으면 싱가포르니까 개혁개방 잘 하는데 한 집안에서 리칸유 집안에서 안 먹더라. 아이들 잘하면 우리도 리칸유 집안처럼 먹을 수 있겠다. 두 번째 하노이 공산당이 계속 먹더라. 이런 나라 만들면 대충 뭐 버틸 수 있잖아. 근데 죽기 전까지 버틸 수 있잖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트럼프는 북한을 갖다가 설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설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북한은 이런 말씀하면 저럴 때가 굉장히 뭐 좌파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외교관 출신입니다. 저는 외교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외교부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홍보를 한다면 모든 부처는 국내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부처 중에서 유일하게 남의 나라의 이익을 대표하는 나라는 외교부. 그럼 이걸 하다 보면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집안이 옆집하고 싸움을 해요. 아들이끼리 옆집 싸움을 하는데 아빠, 딸, 엄마, 누나, 형 다 아들 편을 들고 저 새끼들 나쁜 놈들이라고 쟤들 나쁜 놈들이라고 해요. 근데 아버지 혼자만 네가 잘못했어 와서 사과해라. 오히려 옆집 편을 들 아버지가 있어요. 만일 그 집에 옆집 편을 안 드는 아버지가 없는 집안이라면 그 동네에서 완전 지켜서 말라갈 거예요. 바로 외교부의 역할은 타국의 입장도 대변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의 입장하고 조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안보위요.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경제가 한 40~50배가 큰 나라입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은 제식분비가 세계 5위입니다. 북한은 제식분비가 30위밖에 안 돼요. 그런 나라인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면 제일 할 수 있는 거는 돈 없는 거 다 틀어모아가지고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무기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핵무기예요. 핵무기를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게
자기가 믿어줬던 형님들 두 나라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소련이 무너지면서 친서방화 되고 났을 때 그때 어이구 형님들 무너졌는데 어떡하냐 해가지고 그때부터 조금씩 더 깊게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트럼프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잘 모를지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제가 몇 년 동안 국가를 했는데 트럼프는 굉장히 북한의 안보 우려를 알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하는 방 만들었다. 북한 개혁 개방해라. 그러면 내가 조금씩 경제 제재 풀어줄 테니까 개혁 개방하고 그다음 개혁 개방 하다 보면 내 경제 성장 좀 할 거다. 내 것을 못 사는 나라는 돈 조금만 들어가면 경제 성장하니까 경제 성장 한 돈 가지고 재래식품비를 해줘. 그리고 저는 거기서는 개입을 하고 싶어요. 재래식품비도 총 같은 거 막 하면 우리가 좀 무서우니까 무기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이 있고요, 칼이 있고 방패가 있습니다. 가급적 방어형 무기 중심으로 좀 너희들 갖다가 방어해 나가라. 말하자면 탱크를 가지기보다는 제블린 같은 대전차 미사를 가지고 폭격기를 가지길 바에는 폭격기를 요격하는 요격기, 단거리 요격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방어를 해나가면 한부터 자신감이 생기면은 그 자신감이 생기는 만큼 지금 모아놓은 40개 정도 되는 핵탄두를 하나하나씩 넘겨라. 이렇게 나가면은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하고 일본하고도 중요한 건데 일본하고 국교수를 좀 더 빨리 했고 일본은 정밀 가벼우니까 그리고 북한은 한국하고 국교수를 빨리 하고 싶으면 없습니다. 무섭잖아요. 국경선 저기 파주 가면은 파주에 카페에서 보면 멀리 북한 보이거든요. 그렇게 가깝습니다. 그냥 강만도 가면은 남북한이 서로 교통되는 거니까 그 무서운 나라가 남쪽에 있는데 남쪽 애들 들어오면 무서운 게 경제력도 무섭고 군사력도 무섭고 말도 같은 말이라 가지고 또 한류가 막 퍼져요. 그러면 분명히 그쪽에 여자 노동자나 이쪽에 남자 경영 강사가 눈 맞아가지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별로 문화적으로 또 가깝지 않은 일본 자본부터 먼저 들어온다. 일본 자본이 어느 정도 충분히 들어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EJ 오랑캐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남한 자본도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이미 히시다 때도 시작했고 이게 이시바 신임 총리도 벌써 신임 총리는 북한하고 평양 도쿄에 연락사무소 만들겠다고 지금 공약을 하고 있거든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이 마지막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한국 정치가 지금 그런 점에서 북한이 김정은이 두 국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저는 이해가 될 뿐만 아니고 저도 사실은 동감을 해요. 왜냐면은 남한이 통일하자고 그러면 북한이 무섭습니다. 남한은 당연히 남한 중심의 통일을 해야죠. 우리 자유주의죠. 그러니까 북한이 자꾸 매일 나와서 김정은이 통일 이야기하면 우리가 저들 왜 갑자기 남침을 하나 이렇게 생각해요. 통일이라는 말은 자기들은 괜찮은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침공할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당분간 우리가 중국이 흔들리지 않는 한 통일은 안 되니까 중국이 흔들릴 그때까지는 각자 서로 통일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위협하지 말고 평화 유지하면서 미국, 북한하고 남한하고 국교 일민족 이국가라고 하자. 북한은 물론 완전히 헤어지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문을 유지하고 싶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으니까 우리는 헌법도 있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이고 마음대로 외교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잠정적으로 중국이 흔들려가지고 우리가 국수통일을 할 때까지 그때까지 잠정적 이국가를 가지고 유지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 이게 제가 보는 트럼프 2000년 외교 대외 정책과 그다음에 한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저기 뭐 질문 있으시면 예. 사실 예. 경제력 면에서는 경제력 면에서는 남한과 북한이 뭐 진짜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북한의 경제 규모가 몇십 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중국이 송나라 시대에 사회 경제가 발달해서 생활 수준도 높아지고 엄청 번화했었어요. 발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이 약해가지고 요나라 시절에는 요나라한테 갖다 바치고 금나라한테는 또 침공당해서 황제하고 황제 아버지가 포로로 잡힌 뭐 정강의 변이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사실 북한도 어느 면에서는 남한하고 경제력에서는 상대가 될 수 없다.
그렇지만 내가 강력한 핵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거를 사용을 안 해도 제스처만 취해도 남한이 두려워서 갖다 바치고 뭐 이런 시스템을 충분히 잘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느 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당해왔는데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안보를 굳건히 공약했지만은 트럼프 시대에 들어와서 자기네 실리를 따져보니까 이거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든 역량을 갖춰서 방어해야 할 그게 가치가 있느냐 뭐 이런 이제 판단이 다시 이루어지고 하면은 결국은 미국의 핵도 전적으로는 믿을 수 없다. 그런 면에서 결국은 우리도 그 길로 장기적으로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그 점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셨으면. 일단은 뭐 해부산이라는 건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옛날 두골하고 저기 미국 케네디하고 정상회담 할 때 케네디가 해부산 해줄 테니까 제발 핵 개발하지 말라고 얘기했더니만 너 그러면은 모스크바가 워싱턴을 위협하는데도 우리 파리 지켜줄 생각이 있어?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했다면서 결국은 허락했거든요. 그럼 저는 결국은 미국의 강대국이라는 거는 강한 사람이라는 건데, 근데 우리가 강한 인간은 지나가다가 이 개미를 밟을지 저 개미를 밟을지 우리 마음입니다. 그 정도로 강한 사람들은 변덕스러울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봐가지고 대통령이 뭐 한국 시킬 필요 없었는데 안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재래식으로 아까 말했던 핵 위협을 갖다 할 건데, 핵을 만약 지금 우리가 있는데 6개월 만에 핵을 만들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 지금은 사실 우리가 핵을 개발할 명분이 좀 약한데 북한이 진짜 핵을 갖다 가지고 우리 위협을 공식적으로 했어요. 한 번도 공식한 적은 없지만 말로만 했지만, 공식적으로 했다면 아니면 최소한 무슨 핵미사를 하나 갖다가 쐈다든지 그러면은 우리는 만들면 되죠. 그럴 때는 전 세계 월드 소사이어티가 한국이 핵 개발하는 데서 아무도 따지 못해요. 사람이 핵 전술핵이든 뭐든 가서 핵 위협해가지고 100만 명이 죽었는데 그 나라가 살겠다고 핵을 개발한다고 그건 누가 그러겠어요. 그런 점에서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의 핵 우산은 절대 믿지 말고, 그러니까 뭐 확장 확장이라는 그런 말상대하는데 그거는 믿지 말고 핵 준비는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러다가 6개월 안에 노이 땅 하고 나면 6개월 안에 만들 수 있는 거는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봤을 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명분이 된다면 6개월 안에 만들어서 해야 된다. 우리가 만들면 북한이 40개인데 우리는 몇백 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준비를 했다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에 전과랑 다 동의가 하고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중에서 문제 한 두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문제인데, 사실 비트코인은 뭐 말씀하신 대로 달러와 패권을 때문에 적자가 쌓이니까 그 추진 방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은 중국의 많이 미 국채가 중국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는 비트코인 가격을 올려가지고 그 팔아가지고 그 중국 부채를 갚으려는 그런 시도 있지 않느냐 이런 있어요. 하고 한 가지는 북한 문제인데요. 북한 문제는 지금 우크라이나 뭐 경제도 파괴돼 있고, 북한이 그 국내 민주주의 흉흉하다고 그런 보도가 나와 있고, 거기서 젊은이들이 죽었을 때 부모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장마당 시대 겪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 문화의 침체 현상, 뭐 정부가 아무리 막 진정이 아무리 말도 지방 곳곳까지 다 스며들어가 있다는데, 이 문제를 좀 종합해 볼 때 내부 공개 가능성은 없는지, 내부 공개 가능성이 대책은 별도의 차원이지만은 내부 공개 가능성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문제는 제가 근데 저도 제가 보는 그냥 관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전문가분들한테서 뭐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두 번째 제가 어디야 베네수엘라를 보면서 저도 정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많이 보잖아요. 역사적으로 군이 단결돼 있으면은 베네수엘라가 아마 북한보다 더 시민사회가 훨씬 더 활성화돼 있을 텐데, 지금 아무리 해도 군대가 단결돼 있으니까 지금 요지부동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북한처럼 시민사회가 전혀 활성화가 안 된 이 나라가 지금까지 뭐 데모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나라가 과연 가능할까? 근데 하나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즘 최근에 발견했는데 이것도 그냥 북한이 이제 근데 북한은 인터넷 같은 거 다 통제 가능하잖아요. 통신 다 통제 가능하죠. 근데 최근에 제가 하나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건데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링크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 스타링크가 지금 전 세계 4만 개 정도의 인공위성을 찍을 거예요. 인공위성이 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의 이게 노란 스쿨버스 사이즈였다고요. 지금 인공위성 사이즈는 백팩 내지 작은 식빵 있는 거 정도 사이즈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걸 4만 개 올리겠다고요. 4만 개 올려가지고 저고도라면 가격이 쌉니다. 저고도로 해가지고 전 세계를 다 써가지고 앞으로 인터넷에서 지금 우리는 SK, KT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구국에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로컬에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앞으로는 인공위성 가지고 전 세계가 전 세계 80억이 인공위성으로 와이파이 모든 LTE라든지 5G라든지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자, 미국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나면 가격이 지금 계속 다운되고 있는데요. 미국에 네바다 이제 시골 같은 데면 인터넷이 없잖아요. 거기 가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프라볼라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을 스타링크를 가입하는데 한 달에 120달러까지 들어갔습니다. 120달러에 15만 원 정도면은 스타링크 가입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하면은 뉴욕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 동안도 계속 인터넷 할 수 있고 미국 뭐 로밍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계약할 때 SK랑 계약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일론 머스크랑 계약해서 일론 머스크한테 15만 원만 주면은 전 세계 돌아다니는 소리는 다 인터넷 할수 있는데 이 가격이 만일 한 6만 원, 7만 원까지 떨어진다면은 80억이 다 넘어가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하는 게 뭐냐면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센 사람인가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분명히 이쪽에서는 미사일 쏴가지고 통신망 다 마비시켜서 전쟁을 못해 막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드론을 띄우는 드론이 1km 정도까지는 여기서 우리 워키토키 하듯이 전파로 쏘면 되는데 10km, 20km 갈 때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LTE가 나오는 거예요. LTE망을 이용해가지고 통신망을 이용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제가 10km 바깥에 날아가고 있는 드론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걔가 내려가면서 야 왼쪽으로 틀어 오른쪽으로 틀어 하면 되는 거고 조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미사일 맞아가지고 다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걸 제공한 게 뭐냐면은 스타링크 인공위성을 갖다 공짜로 제공하면서 자 이걸 군사적으로 사용해서 드론 쏠 때도 우리 거 공짜로 이용해서 소보 다 하겠다고요. 자, 저는 상상하는 게 아니면 만일 5만 원까지 떨어졌다 한 달에 5만 원. 대한민국 정부가 한 10조 쓰든지 투기해서 돈을 써서 10조도 안 써도 될 거예요. 이 사람이 우파적이니까 우리가 하면은 북한 민주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하면은 북한 지역의 상공에 몇백 대 인공위성 떠 있잖아요. 북한에 통신을 갖다가 무료로 제공해줘요. 북한 가지고 핸드폰에 북한 같은 경우 다들 자기들 로컬 국영 기업의 통신을 이용할 거고 국영 기업 통신은 다 감시를 다 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싹싹 바꿔가지고 미러에서 와이파이를 갖다가 미러 스타링크에 연결시켜가지고 많이 본다면 앞으로 유튜브를 갖다가 북한 사람들은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를 통해 가지고 유튜브를 다 매일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그런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전쟁은 아니 정치는 마지막 순간은 총알입니다. 북한의 군부가 흔들리지 않는 한 그 북한 군부가 친중이 될지 몰라도 친남한 친미가 되지 않는 한 북한의 정권은 무시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